그 이미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 바탕이 된 그 음성 파일 외에 다른 음성 파일도 아까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음성 파일은 좀 어떤 파일일까요? 정확하게 이제 제가 그게 한 1,700페이지 되는데 네.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대부분 사실은 정영학 회계가 스스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중요하다고 한 거는 녹취록으로 풀어서 다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사건과는 직접은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심지어 이제 자기 가족들하고 녹음기 사서 테스트 해본 것 같아요. 부인하고 그리고 애들 막 등장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추가 녹취록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이 사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대장동 개발을 했는데 사업비만 1조 5천억 원이었어요. 근데 그럼 초기 사업 항상 부동산을 개발할 때는 초기 사업금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초기 사업금은 이 개발이 실패하면 날리는 겁니다. 근데 대장동에 있어서 2009년에 초기 사업금을 댄 사람은 아시죠? 그렇죠. 저축은행. 예. 저축은행의 1,805억 원이 이 사업의 초기 사업금이었어요. 부산저축은행이었는가? 예. 2011년에 이제 부산 저축은행이 줄도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뱅크런이 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윤석열 그때 대검 중수 이과장이 주인 검사로 그 저축은행 수사를 총괄했는데 지난 대선 당시 이제 아니면 지금도 많은 의문들을 가져요. 아니 특검을 한다면 왜 저축은행까지 해야 돼? 이런 의문들을 갖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대장동 총잣돈 1,805억 원. 예를 들면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지금 번 수익이 이 업자들 것만 약 6천억 원이에요. 6천억 원이고 예, 여기 또 투자한 사람들도 한 2천억 원 가져갔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 초반에 종잣돈 1,805억 원을 우리의 상식이라면 이미 다 회수를 했을 것이다. 이거 지금도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축은행을 해결한다고 공적 자금 27조가 들어갔어요. 27조 중에 13조를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장동 같은 경우는 야 저렇게 개발해가지고 이익이 남았으니까 저축은행의 피해금이 다 변제가 됐겠구나 하고 저희가 봤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원금 383억 원을 회수를 안 했고 이건 제가 볼 때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금보험공사가 이 저축은행이 그 파산하고 나서는 예금보험공사가 그 예금에 대한 파산 관제인이었어요. 주인이었던 그렇죠. 얘기죠. 예. 근데 이 대장동 업자들은 그걸 다 갚지 않았는데 이 택지 개발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자까지 보니까 저희가 지금 최근에 예보에 확인해 보니까 2,731억 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2,731억 원을 지금 회수할 수 있다면 아직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서민들 피땀 어린 돈 예금 아닙니까? 5천만 원 이상은 하나도 변제받지 못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제를 할 길이 열린다. 근데 그래서 왜 그 저축은행 2011년까지 거슬러 가야 되냐고 이제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기사를 쓰는 이유는 종잣돈을 저축은행 돈으로 했는데 그 돈을 다 갚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이루어졌고 천문학적인 수익이 나왔다. 그럼 이거 누가 도와줬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추가 녹취록에서 단서가 나옵니다. 아무튼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항상 봉 기자님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주인 검사가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점인데 사실 그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그게 회수하는 게 사실 먼저였고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예전에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직접 만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그거를 좀 잘 수사해서 그게 회수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들에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안 됐어요. 맞습니다. 예. 그 대장동뿐만이 아니고 캄보디아 같은데 돈을 막 조 단위로 투자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저축은행들이 그게 네. 지금 거의 회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부분은 꼭 어떤 정부, 문재인 정부냐 윤석열 정부냐 이거 따지지 말고 예.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특검을 한다면 그 뿌리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럼 도대체 이때부터 이 업자들을 누가 도와준 것이냐. 사실은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대장동 이 업자들은 사업을 시작 못하는 거죠. 저축은행이 이제 파산을 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한 예금에 대해서 파산 관제인 주인이었기 때문에 대장동 업자들은 사실 대장동 땅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 권리가 없는데 사실 자기 아무 권리가 없는데 남의 거 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한 거거든요. 어찌됐든 이제 그걸 가지고 끝까지 해서 민간 개발 합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업자로 선정까지 된 거죠. 근데 그 과정에 한 4차례 검찰 수사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4차례 검찰 수사 위기를 모두 넘겼고 거기에 연루됐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김수남 전
검찰총장, 그리고 윤곽근 전 고검장, 그리고 지금 제가 이름이 잘 생각 안 납니다만 수원지검의 모 차장,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곽상도 전 민정수석도 본인도 그 수원지검 특수 2부장 출신이거든요. 그때 관여를 한 정황이 이번 기록에서 새롭게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화천대유는 어떻게 검찰 수사 위기를 넘겼을까? 이 부분은 사실은 그 화천대유가 결국은 이익을 볼 수 있었던 사실 중요한 지점이에요. 사실은 그게 없었고 만약에 진짜로 그때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과연 이 화천대유가 과연 그 정도의 6천억이 넘는 이익들을 남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김만배 전 기자는 처음에 여기 도와주러 온 겁니다. 2012년에는 도와주러 나는 대장동 로비스트야. 그러니까 어떤 로비를 도와주러 하는 용역업자 신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김만배 대장동 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약 3년 만에 2015년에 사업자로 선정되고 나서 김만배가 무려 49%의 지분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남욱 같은 경우는 남욱 변호사는 열받죠. 아니 이거 내 건데 원래 지분은 남욱 33, 정영학 33, 정재창이란 분이 있어요. 정재창 33이었어요. 근데 김만배가 정재창을 빼버리고 더군다나 남욱의 지분까지 정영학의 지분까지 뺏어서 본인이 49%를 먹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아도 열받잖아요. 근데 남욱과 정영학은 그 당시 2015년에도 수원지검에 수사를 받고 있었고 계속 그 사법 리스크가 있었던 거예요. 만배영이 아니면 다 잡혀 들어가는 상황이 있었고 만배영 덕분에 안 잡혀 들어간 거죠. 남욱 같은 경우 잡혀 들어갔지만 1심에서 무죄 받고 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9%를 만배영이 가져간다고 해도 찍소리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알다시피 김만배는 그 법조팀장을 했기도 하고 머니투데이에 그리고 오랫동안 법조를 출입하면서 그 검사들과의 사실은 그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로비를 할 만한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실패한 로비는 상관이 없는데 성공한 로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영학 회계사는 엄청 똑똑한 사람인데 50억 클럽 얘기를 할 때 되지도 않은 거였으면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그걸 우리가 50억을 왜 줍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동규는 뭐라고 합니까? 50억 그거는 반드시 처리해야죠. 처리 안 하면 큰일 나죠라고 얘기해요. 뭔가 어떤 로비가 성공했고 리워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리워드를 해줘야 된다.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그 집단 사이에 공유된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김만배가 지금 와서 아 이거 거짓말 뻥카였어요. 허언이었어요라고 해서 그럼 없는 얘기냐? 아니란 얘기죠. 그 한번 제가 오늘 오면서 그 녹취록의 녹음 파일 또 가져왔는데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이 업자들이 생생하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차후에 직접 들어볼 그 노래방 파일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이번 방송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대장동 사업에 최순실이 개입했다,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누구하고 누구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여기 나와서 한번 말은 한 적 한 것 같은데 오늘 오후 4시에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기사를 올렸습니다. 기사를 올렸는데 김만배 육성 파일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근데 김만배 육성 파일에 있다고 해서 이거다라고 보도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검증 작업을 했고 보니까 굉장히 확실한 정황이 있습니다. 김만배가 스스로 하나은행 사건, 지금 하나은행 사건이라고 하면 대장동의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하나의 컨소시엄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하나은행이 없었으면 얘들은 사업자가 못 돼요. 그렇죠. 화천대유는 아무런 부동산 건설 실적이 없는 데고 하나은행은 그 당시에 산업은행보다 높은 PF, 그러니까 부동산 실적이 있던 곳입니다. 산업은행과 호방건설이 했지만 떨어졌죠, 유일로. 그렇죠. 근데 하나은행 덕분에 된 건데 호방건설의 그 김상열 회장이란 분이 하나은행을 찾아가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야 화천대유랑 하지 마, 우리랑 해. 갖고 이 컨소시엄이 깨질 뻔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남욱과 정영학은 곽상도가 이 컨소시엄 깨질 뻔한 걸 막아줬다. 그래서 50억을 줘야 된다고 들었다. 김만배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김만배는 곽상도에게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 이것 때문에 지금 50억이 무죄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의 판결에서.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10개 조각이 있는 10개 그 조각의 퍼즐이다 하고 하면 곽상도가 만약에
했는데 검찰이 뚜렷한 증거를 못 찾았다면 가능성은 두 개겠죠. 검찰이 열심히 안 해서 봐줬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5개 퍼즐이 없는데 5개만 계속 맞추려고 해봤자 10개 퍼즐이 안 맞춰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저희가 보니까 김만배가 이거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될 비밀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최순실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깨질 뻔한 걸 도와줬다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고 네. 그 오늘 관련해서 저희가 또 기사를 냈으니까요. 예. 그거 한번 뉴스타파에 들어가서 또 자세한 네.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요.